자, 181페이지 동시이행의 항명권. 쌍무계약의 효력이죠. 동시항명권이. 동시이행의 항명권은 매매와 같은 동일한 쌍무계약이 성립이 됐고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을 때 어느 일방이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한 경우 청구받은 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을 동시이행의 항명권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자, 이런 동시항명권이 성립하려면 일단 동일한 쌍무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가장 먼저 계약하실 거 별계약적으로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양가를 보는 요건에 보면 계약 당사자가 보다마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 있는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명권이 인정이 안 돼요.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원칙이야. 매매에서 대금 채무, 재산권 이전 채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행상의 관련관계를 인정해야 될 사정이 있다면 동시 이행의 항명권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계약으로 두 개 이상의 민법상 전형 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겨요. 그럼 얘는 수리를 해야 되고요. 찾아갈 때까지 보관을 해야 돼요. 수리하는 건 도급계약이고요. 보관하는 건 임치계약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수리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 두 개가 포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을이 수리를 다 안 했다 그러면 갑은 당연히 수리 다 될 때까지 돈 못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수리가 됐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안 돌려주면 자동차 돌려줄 때까지 돈 못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 속에 민법상 여러 개의 전형계약이 포괄적으로 들어있을 때 그 각각의 채무도 여전히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가로 1번에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게 대가관계에 있다면 이 여러 채무가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반가로 2번은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르는 임차인의 계약 이행으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각서의 터자가 발생된 약정 지연 손해배상 의무는 하나의 계약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원상회복 의무 관계가 아니라 발생 원인을 달리하고 있다. 이행성 결령 관계가 없다. 좀 전에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특약을 통해 생긴 거는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과의 임대차 계약이 있었어요. 이게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었을 때 우리 판례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하고 을이 원상에 회복해서 돌려주는 거하고 물건을 이게 동시행관계예요. 임대차 계약이라는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 두 개는 동시행관계인데 문제는 갑이 잘못해갖고 을이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없다. 예컨대 갑이 정해진 날짜에 못 넘겼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그럼 당연히 5월 1일이 되었을 때 갑은 물건을 을에게 인도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인도를 못해서 을이 제때 물건을 쓰지 못했을 때는 갑은 지연배상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못 넘겨줬어요. 5월 1일 날. 그럼 갑은 지연배상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이 갑의 지연배상 의무와 을의 이 원상회복 및 반환 의무가 동시행관계냐? 아니다. 이 원상회복 반환 의무하고 갑의 지연배상 의무는 별개의 약정을 통해 생긴 별개의 의무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거기 반가로 2번이죠. 그래서 기출지문도 이걸 압축해서 이렇게 나와요. 동시이행관계인 어느 한쪽의 채무가 이걸 발생시킨 계약과는 별개의 약정으로 생긴 상대방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을의 원상회복 의무는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임대인의 지연배상 의무와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얘네들이 이것도 동시행관계로 하자라고 특약을 했다면 그때는 동시행관계가 되겠지만 그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동시행관계인 거 아닌 것들 판례들을 쭉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반가로 1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공제. 간단하죠. 각과 을이 10억짜리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3억짜리 근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얘는 7억만을 주고 이걸 인수한 거예요. 그럼 얘는 7억만 받은 상태예요. 근데 얘가 3억을 인수해놓고 이걸 안 갚았어요. 안 갚아서 대신 갑이 3억을 갚았어요. 갚고 얘한테 3억 내놓으라고 하겠죠.
당연히 갑은 3억을 받을 때까지 등기 안 넘겨줄 거예요. 그렇죠? 요 갑이 을이 인수하기로 한 3억을 대신 갚았을 때 을이 갑에게 줘야 될 돈은 구상금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상금 채무는 매매대금하고 비슷한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의 반가로 1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는데 안 갚았어. 이거를 7억만 주고 3억을 갚기로 해놓고 안 갚았어. 그래서 갑이 대신 갚았어. 갑이 을이 갚아야 돼 3억을 대신 갚았으니까 갑은 3억 내놓으라고 할 거고 을은 3억을 줘야 돼. 이 을이 갑에게 3억을 줘야 될 게 구상금 채무예요. 이거하고 갑이 등기 넘겨주는 거. 이것도 동시행관계다. 왜? 을이 3억을 줘야 될 건 매매 대금의 일부하고 성격이 같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반가로 2번.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상 명목상 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줄여서 기재. 실제 매매는 10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인데 계약서상에는 7억으로 기재를 하고 다운 계약서죠. 3억은 따로 차용적으로 썼어요. 현금 보관적으로. 이것도 매매 대금의 일부죠. 그러니까 요거 주는 것도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그 3억 지급 의무와 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3번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때 부가세나 양도세를 부담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가세나 양도세가 뭐 10억 매매하는데 부가세나 양도세가 1억이 나왔다. 그럼 대금은 9억으로 하고 얘가 대신 세금을 내기로 했다. 그럼 그 부가세나 양도세도 대금 일부의 성질이 있으니까 그거 지급하는 것도 갑의 재산권 이전과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반가로 3번. 반가로 4번. 중도금을 지급할 날짜가 됐어요. 중도금 지급 날짜가 있고 잔금 지급 날짜가 있는데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고 잔금 지급은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를 넘겨받기로 했어요. 그럼 요게 동시행관계고요. 요건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선이행 의무예요. 따라서 중도금 지급 날짜에 매도인이 중도금 달라 그러면 매수인은 항변권 행사 못하고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하고 미적미적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되겠죠.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던 중에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했죠. 이럴 때는 원래 동시행관계였던 등기전과 동시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고 요 중도금 지급도 동시행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잔금 지급끼리 되어버리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동시행관계 되는 것은 잔금 지급 플러스 중도금 지급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지연배상. 요게 요 등기전과 동시행관계 되는 거예요. 잔금뿐만 아니고요. 중도금도 동시행관계 되는 거고요.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지연배상. 요게 합쳐져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그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기일 이후부터는 중도금에 대해서도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지. 그 다음에 반가로 5번은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행관계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고요. 선이행 의무 지체 중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한 거고 또 하나가 중도금을 지급할 날짜가 됐는데 건설회사가 워크아웃 들어가요. 신용이 불안해요. 불안해서 못 내겠어요. 이거 중도금을. 이런 걸 불안해 항변권이라고 부릅니다. 반가로 5번. 그래서 분양회사의 신용불안 등을 이유로 중도금에 대해서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항변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죠. 6번 물건을 계속 외상으로 공급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정산하기로 했는데 안 하니까 물건 공급했던 사람은 기존에 공급했던 걸 줄 때까지는 돈 줄 때까지는 물건 공급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이고요. 7번은 우리민법 317조에 보면 전세권 계약을 했을 때 나중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돌려주는 거 하고요. 전세권자가 목적물 돌려주는 게 동시행관계예요. 근데 우리 317조는 이것뿐만 아니고 등기말소 서류 고유해라 이것까지.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동시행관계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에는 특별하게 317조라고 동시행관계 규정을 별도로 두어놨는데 그게 뭐냐. 전세권이 종료가 되었을 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환원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까지를
동시 이행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얘가 목적물만을 돌려주고 있다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고 있다면 얘는 전세금 반환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이걸 정당하게 거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는 갑이 부당이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이자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갑은 그 이자를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8번 계약 자체가 무효나 취소되었을 때 이행한 후라면 서류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이걸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합니다. 동시행관계입니다. 9번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토지 매매를 했는데 이게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을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관계가 있는 것은 갑의 가압류 해제 플러스 이전 등기겠죠. 그게 을의 대금 지급과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9번 10번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다. 갑의 토지가 있는데 을이 경매를 넣었다. 근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매를 넣었어요. 경락이 됐어요. 병이한테. 병이 경매 대금을 지급해요. 경매 법원에다가 대금을 납입합니다. 이렇게 배당이 끝나요. 그리고 경매법원이 등기소유 촉탁해서 얘가 등기까지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이게 무효가 됐어요.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얘가 배당금 돌려줘야 되고요. 배당금 반환. 얘도 만약에 대금이 5억이고 얘가 4억을 배당받았어요. 그리고 채권자가 없어. 그럼 나머지 1억을 얘가 배당받을 거예요. 남는 돈을. 얘도 배당받은 게 있을 텐데 이걸 돌려줘야 되겠죠. 얘도 배당금이 있다면 반환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병은 등기를 말소해야 될 거예요. 이때 당사자 사이, 갑과 병 사이 이건 동시행관계예요. 근데 이 둘 사이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었을 때 당사자 간의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지만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낙찰받은 자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개를 꼭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0번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었을 때 각 당사자라고 나오게 되면 갑과 병이에요. 동시행관계예요. 반면에 근저당권 설정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각 당사자의 반환 의무는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우리 185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18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반가로 2번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낙찰받은 자의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 이건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185페이지에 있는 반가로 2번 판례와 183페이지에 있는 반가로 10번 판례를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11번은 갑이 을을 속여가지고 돈을 빌려주고요. 을의 토지에다가 갑의 배우자 병의 이름으로 빌려준 돈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채권 최고액으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얘가 이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을이 사기를 이유로 이걸 취소했어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했는데 우리 대법원 첫째, 이것도 취소된 거다.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 의사표시 속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요것도 취소됐고 요것도 취소됐으니까 을은 돈 돌려줘야 될 거예요. 빌린 돈. 병은 근저당 말소시켜야 될 거예요. 이때 을이 갑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하고 병이 근저당을 말소할 의무는 변제와 담보권 말소가 아닙니다. 원래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변제와 담보권 말소가 아니고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예요. 이게 원래 변제와 담보권 말소라면 동시행관계가 아닌데 이건 변제와 담보권 말소가 아니에요.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따라서
동시이행 관계 다. 요 판례는 두 개를 기억하세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지만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취소됐으니까 받은 돈 돌려주고 저당권 말소해야 되는데 이건 변제와 담보권 말소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이다. 따라서 동시이행 관계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 판례입니다. 12번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권이 있죠. 지상물 매수 청권 행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매매 대금 지급해야 되고 지상물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동시행 관계. 13번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고 전세권 등기했어. 당연히 전세권 등기했으니까 돈 돌려주는 거하고 등기 말소도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 317조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원래 임차권 등기가 되었을 때는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꼭 기억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확실하게 반환받을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했다면 임차권과 전세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317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세금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등기 말소도 뭐가 된다?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각과리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물건 넘겨주는 거하고 대금 주는 게 동시행 관계죠. 근데 이 물건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그 일방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이 채무도 여전히 상대방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다.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행 관계는 쌍방 채무죠. 어느 한쪽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그 손해배상 채무와 상대방 채무도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다. 다음 페이지. 동시행명권의 효과와 관련해서 반가로 1번. 요거는 우리 이렇게 동시행 관계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했을 때 을이 이걸 거절하는 게 동시행 관계예요. 갑이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구했을 때 을이 거절하는 게 동시행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갑이 이행을 하면서 청구하게 되면 얘는 거절 못하는 거예요.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항변권이 없는 것 자체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갑이 이렇게 한 번에 이행 또는 이행 제공에 의한 청구를 하여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지체 상태에 빠뜨렸다 하더라도 갑이 나중에 재청구를 하는데 이때는 이행을 안 하면서 재청구를 해요. 이럴 때 을은 한 번 지체 상태에 빠졌던 자라 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한 번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에 의하여 상대방을 수령 지체 상태에 빠지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청구할 때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는 한 상대방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 쌍복의 당사자 일반 갑이 먼저 한번 제공을 하고 을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한번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을이 갖고 있는 항변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확인 지문. 갑의 이행 제공으로 을이 수령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갑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을은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반가로 2번. 항변권이 있는 것 자체로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가로 3번.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는 없다. 자, 좀 어려워요. 이거는. 항변권이 있는 것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자, 먼저 동시 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동시 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자, 그럼 이제 상기하고 자동 채권, 수동 채권의 개념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요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갑과 을이 고수톱을 쳐요. 갑을병이. 얘가 10,000원씩을 땄어요. 그래서 10,000원 내놔 그랬어. 얘는 10,000원을 줬는데 을은 계속 잃었어. 열이 받아가지고 얘는 한 판 치고 주겠다 그랬어. 그럼 일단 갑은 을에 대해서 10,000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한 판 쳤는데 얘가 운 좋게 땄어요. 10,000원. 그래서 병은 을한테 10,000원 줬는데 얘는 안 줘요. 왜? 전판에 10,000원 받을 게 있었잖아. 자, 갑에게 10,000원 채권이 생겼는데 그럼 결국 갑도 을에게 10,000원 채권이 있고 을도 갑에게 10,000원 채권이 있어요. 이거 퉁칠 수 있겠죠? 퉁치는 걸 상계라 그래요. 퉁친다. 이걸 뭐라 한다? 상계. 채권 채무를 대등력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상계라고 합니다. 갑이 상계할 수 있어요. 야, 까라! 이렇게. 을도 상계할 수 있어요. 까라! 이렇게. 갑이 을에게 야, 내가 지난판에 10,000원 받을 게 있었고 이번에 10,000원 줄 게 있으니까 까! 갑이 상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을이 야, 내가 지난판에 10,000원 받을 게 있었고 10,000원 줄 게 있었고 지금 10,000원 받을 게 있으니까 까! 을이 상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도 상계할 수 있고 을도 상계할 수 있는데 상계를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이 자동, 상계를 당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이 수동입니다. 갑이 상계하면 요게 자동, 요게 수동, 을이 상계하면 요게 자동, 요게 수동이 돼요. 자, 일단 상계하고 자동, 수동의 개념을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본 개념 갖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를 했고 갑이 을에게 1억 대금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1억 대금 채권에는 을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갑이 을에게 1억 내놔 그러면 을은 물건 넘겨줄 때까지는 돈 못 줘. 그래서 갑의 1억 대금 채권에는 항변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이렇게 불러요. 근데 공교롭게도 을이 갑에게 1억 대여금 채권이 있어요. 빌려준 거. 그러면 갑이 을에게 1억 받을 게 있고 을이 갑에게 1억 받을 게 있으니까 퉁치면 되죠. 이때 갑이 퉁치면 요게 자동이 되고요. 을이 퉁치면 요게 자동이 돼요. 갑이 상계하면 이게 자동, 이게 수동. 을이 상계하면 이게 자동, 이게 수동인데 갑이 만약에 상계를 하게 되면 이거하고 이거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소멸하는데 갑이 상계했는데 을의 항변권이 사라져요. 갑이 상계를 했는데 갑의 항변권이 사라지면 상관없지만 갑이 상계인데 을의 항변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게 소멸하는 문제가 생겨요. 갑이 상계를 하면. 따라서 갑이 상계할 수는 없다. 즉 동시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을이 상계하는 건 된다. 동시항변권 을이 상계하면 이게 수동이 되잖아요. 그럼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으로 상계하는 건 된다. 즉 을이 상계하는 건 되는데 갑이 상계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동시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반가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확인제문 을이 갑수의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했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을이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 갑이 상계할 수는 없다. 갑이 상계하면 이게 자동이 되는데 거기에 항변권이 붙어 있으니까 갑이 상계할 수는 없다. 확인지문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임대차를 했는데요. 을이 갑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어요. 1억 보증금 반환 채권. 근데 이 을의 1억 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갑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또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준 게 있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보증금 1억 받을 게 있고 갑은 을에게 빌려준 1억 받을 게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을이 상계를 하면 을이 퉁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자동이 되면서 갑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거예요. 을이 상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을은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그게 두 번째 확인 질문이에요.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주택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을이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에 갑의 항변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을이 상계할 수는 없다. 갑이 상계하는 건 된다. 을이 상계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시 이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의 개념을 꼭 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가로 4번은 동시 이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동시 이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에 걸립니다.
자, 두 가지. 동자상 X, 동체소 동그라미. 동자상 X, 동체소 동그라미. 동자상 X, 동시이항변권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동자상 X. 동체소 동그라미. 동시이항변권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자, 요건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1억 매매 대금 채권이 있어요. 여기에는 을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갑의 매매 대금 채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거 대금 지급기일부터 갑이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확인 지문. 을이 갑수의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갑과 을의 채무가 동생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갑의 대금 채권은 즉 을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매매대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지급기일이 되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의 반가로 2번은 뭐예요? 변제와 담보권 말소를 조차하는 동생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에다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이때 갑이 돈을 갚으면서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까지는 못 갚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돈 먼저 갚아. 갚으면 저당권을 소멸해. 소멸하고 나중에 등기는 말소하면 돼. 그래서 변제와 담보권 말소조차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돈 갚을 때니까 말소하라. 말소할 때까지는 못 갚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은 아까 봤고요. 오른쪽 반가로 3번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라는 거,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동시항변권과 관련된 판례를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결론을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위험부담이라는 게 나왔네요. 쌍방계약의 두 번째로.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주택 매매나 토지 매매를 했는데 1월 15일쯤 주택이 멸실이 되거나 토지가 수용이 됨으로써 갑의 의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는데 이때 이 불능이 된 이 채무가 갑에게는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이 불능이 되었을 때 계약은 성립했는데 그래서 양당사자에게 계약상 채무가 생겼는데 그 중에 어느 한쪽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그 갑의 채무는 소멸하되 을의 채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위험부담의 문제. 즉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위험부담입니다. 이때 원칙이 채무자 갑이 부담한다 그랬죠. 따라서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없다.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없다. 미리 받은 돈이 있다면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 예외는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또는 을의 지체 중 양당사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지체 중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거나 이럴 때는 을이 부담을 하니까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위험부담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죠. 양가로 1번 쌍목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 갑은 주택이나 토지를 넘겨줄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 대금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미 이행한 게 있다면 돌려줘라.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이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매수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될 것이고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쓰고 있었다면 사용이익도 돌려줘야 되겠죠. 갑은 돈 돌려주고 을은 사용이익 돌려주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양가로 1번이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까지 직장 폐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그렇죠. 이런 건 이런 거예요. 2번, 3번, 4번은 그냥 간단히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그냥 읽어주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회사예요.
근로자예요. 얘가 근로를 회사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직장이 폐쇄됐다든가 또는 파업을 했다든가 파업 또는 직장 폐쇄. 파업은 근로자의 쟁의 수단이고요. 직장 폐쇄는 회사의 쟁의 수단입니다. 근데 어쨌든 파업이 됐든 직장이 폐쇄됐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갑의 채무가 갑의 근로, 제공,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경우에 이때 갑은 근로를 제공 못해요. 이때 반대급부, 임금 지급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때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임금도 청구 못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무도동 무임금이 되겠죠. 다만 직장 폐쇄가 을의 잘못으로 파업이 을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다면 채권자 귀책 사유니까 을의 잘못으로 정당하게 파업을 하거나 을의 잘못으로 정당하지 않게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를 제공 못했다면 갑은 그 기간 중 근로 제공을 안 해도 되지만 돈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돈을 받는데 얘가 다른 곳에서 잠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 있어요. 아 이건 별도의 이득이니까 이건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공제하면 돼요. 임금에서. 그래서 양가로 2번 정당한 직장 폐쇄라면 얘도 잘못 없고 얘도 잘못 없으니까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임금 못 받는다. 채무자 위험부담. 반면에 양가로 3번 해고가 무효라면 얘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채권자 위험. 양가로 2번은 채무자 위험부담이고 양가로 3번은 채권자 위험부담이고요. 만약에 부당 해고 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해가지고 받은 돈이 있다면 당연히 이건 임금에서 공제를 해야 되겠죠. 임금 받고 부당 이득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되는 거니까 공제하고 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양가로 4번은 이득 상환 의무, 채권자 위험 부담에서의 이득 상환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왔네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매매와 같은 쌍무 계약을 하면서 권리를 제3자에게 이행하도록 약정하는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게 되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등장하죠. 이럴 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조건부로 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주택분양보증계약입니다. 주택분양보증이라는 것은 건설회사, 분양자가요. 분양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보증회사하고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주택분양보증계약은 건설회사가 분양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증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이행을 하는 수분양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조건부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얘는 권리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분양자가 망하게 되면 얘가 분양 의무를 대신 이행할 텐데 그럼 수분양자는 권리를 갖게 되어 권리를 갖는 것에서 나아가서 잔금 따위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 취득하면서 의무도 부담하는 이런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양가로 2번은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판례가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지금 이것처럼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너한테 물건을 넘겨주는데 돈 안 받을 테니까 너 병한테 꿔준 돈 받지 마라 해서 을이 알았다. 그럼 이때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면제받는 거죠.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3번 특히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양가로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는 반드시 현존 특정할 필요가 없다. 태아나 설립 중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허용된다. 이렇게 될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5번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요약자와 낙약자, 그 다음에 수익자 이렇게 법률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줘요. 그러나 요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요약자는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낙약자에 대한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낙약자도 여기가 문제 생겼다 하더라도 수익자에게 뭔가를 거절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가 관계 어쩌고 저쩌고를 이유로 요약자나 낙약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요. 반면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기본관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예컨대 낙약자가요. 요약자로부터 아직 물건을 못 받았어요. 그럼 낙약자는 나 물건 받을 때까지 너한테 돈 못 주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다 이렇게 끝이 나면 돼요. 대관계와 기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주느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관계는 영향을 안 주니까 뭐뭐 할 수 없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기본관계는 영향을 주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끝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5번에 보면 세 줄 있고요. 세 번째 줄 봅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니까 이거죠.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터잡아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되죠. 그래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요약자도 대관계에 터잡아 뭐뭐 할 수 없다로 끝이 나야 되죠. 그래서 요약자도 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 상실으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터잡아 낙약자보다 많은 채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자,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고요. 수익자가 있는데 얘가 수익예사를 표시했어요. 수익예사를 표시한 후에 얘가 권리가 생기는데 얘가 채무를 불이행해요. 제3자가 수익예사 표시 후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합니다. 제3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제3자 동의 받을 필요도 없어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돼요. 원상회복이라든가 부당이득은 따라서 특히 요구와 관련해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행을 한 게 있다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에는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 원상회복과 부당이득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수익자는 뭘 하느냐?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가로 6번 요약자는 제3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번 수익자는 원상회복 청구권 따위가 없다. 8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을 때 청산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맨 마지막 줄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준 게 있다 하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터잡은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을 제3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9번도 마찬가지죠.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매수인이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는데 계약관계가 무효가 되었어요. 이때 을이 병에게 준 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안 된다. 을이 병에게 준 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갑에게 해야 된다. 부당이득. 요 둘 사이 이루어져야 된다.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8번, 9번. 자, 여기까지가 쌍무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본 거고요. 이제 해제가 남았습니다.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계약 이후에 발생한 약정 법정 해제 사유를 근거로 그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가 해제죠. 따라서 합의로 해제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합의 해제하고 실권약관과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합의 해제는 계약이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따라서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반가로 2번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4번에 보면 계약의 합의 해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더라. 그래서 계약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계약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이 결여되어 있거나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 제공이나 최고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이걸 방치했다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된 걸로 볼 수 있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합의 해제 원래요.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돈 받은 놈은 대금을 돌려줄 때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제의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는 거지만 우리 판례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일방적 해제와는 달리 이자까지 가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양가로 반가로 5번. 6번 해제된 경우에도 해제가 됐든 합의 해제가 됐든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가 됩니다.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따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거니까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만 이거는 손해배상 따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번, 7번. 8번 계약을 합의 해제한 다음에 이걸 부활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약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하고 10번인데 9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특약을 하는 사람들이 갑과 을이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면서 특약을 합니다. 뭐라고 특약을 하면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또는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원래 해제는요.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해제가 돼요. 해제는 해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런데 당사자들이 이렇게 특약을 했다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그냥 해제가 됩니다. 해제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이걸 실권약관이라고 해요. 이 특약을. 그리고 그 실권약관 속에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시키는 요 사유, 이걸 해제 조건이라고 따로 불러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요 두 가지 실권약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그랬을 때에는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실권약관에 따라서 자동 해제돼요. 근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잔금 지급은 상대방의 재산권 이전과 보통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해제가 아니다. 왜? 매도인이 물건을 안 주기 때문에 잔금을 안 주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매도인이 물건을 안 주기 때문에 을이 항변권을 행사해서 잔금을 주지 않고 있다면 이건 을의 잘못이 아니고 따라서 이때는 자동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라는 특약이 있을 때는 단순히 을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는 자동 해제되지 않고 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을의 이행 지체가 되어야 자동 해제된다. 따라서 요렇게 특약을 했을 때는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자동 해제되려면 잔금 지급길에 갑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해야 돼요. 갑이 잔금 지급길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야만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달리 보고 있고 그 중에 9번이 잔대급입니다. 9번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라고 했을 때 매수인이 단순히 그 기간을 지났다 하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라면 자동 해제된 걸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0번은 요건 그냥 단순히 판례 사항만 좀 간단히 파악해 두시면 돼요. 갑이 을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을이 토지에 관해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격려한 채 위 약정에 따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자 갑이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위 약정이 합의 해제되었거나 갑의 이행 거절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계약이 해제된 거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이 을에게 토지하고요 건물까지 팔았나요? 네, 건물까지. 근데 여기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이때 갑이요 이거를 을에게 넘겨주되 소유권을 넘겨주되 요 채무를 을이 인수하기로 했어요. 근데 얘가 이 채무를 이행을 안 해요. 이행을 안 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다 가등기까지 병명의로 해놨어요. 이때 갑이 토지를 가압류로 해버렸어요. 이때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합의 해제된 거냐? 아니죠. 갑은 이행하라고 가압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이상하다 어쩐지. 을 토지와 건물이 있고요. 갑이 을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토지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을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얘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을이 소유권을 넘겨주기는커녕 가등기를 여기다 병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토지에. 을이 토지에 관해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지적권 가등기를 격려한 채 소유권 등기를 안 넘겨줘요. 안 넘겨주니까 얘는 넘겨받아야 되니까 가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빨리 넘겨달라. 그래야 내가 이걸 인수하지. 내가 이거 인수하기로 했잖냐. 빨리 넘겨달라. 결국 갑이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을이 빨리 인수하도록 하는 압박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갑 간의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10번 내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갑이 을로부터 토지와 건물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요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얘가 안 넘겨줘. 그래서 갑이 이 땅을 가압류해서 다른 놈한테 못 넘겨주게끔 넘겨받겠다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이 토지를 가압류했다는 건 이행을 하라는 압박수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갑 간의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 다음 이제 해제권 발생이 있어요. 해제권 발생 관해서는 최고 후에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특히 이행지체를 원칙으로 해서 최고 후에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해제권 발생부터는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요.